문재인 정부의 첫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협치의 시험대가 될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문회 전국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가졌는데요. 취임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인사 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서 나온 워딩은 인사 5대 원칙 기본 정신 훼손하지 않겠다.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네요. 먼저 이 입장 표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서가번 전 의원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어쨌든 정권 바로 시작하자마자 늘 인사에서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잡음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또 국민들로부터 좀 이 불신을 받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뭐 사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할 말은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후보가 강력하게 세운 그 5대 원칙에 포함돼서 국민들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좀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신속하게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고 또 야당의 이 부족하다 또 그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도 뭔가 좀 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에서 신속하게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과 또 야당에게 양해를 구했단 말이죠. 어쨌든 취임 첫날부터 야당 당사 방문하고 또 야당 원내대표단들 청와대로 초치해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협조를 당부하고 협치를 이리 강조했는데 같이 일맥상통해서 국민들 그나마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약속은 지킨다라는 그런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기준들이 사실 우리가 5대 원칙이라는 게 이제 기본 법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률이 있으면 거기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거 때 이제 기준을 마련했으면 사실 인수위 때 구체적인 기준들을 세워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그 절차가 생략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종 논설위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 87일 만에 첫 사과를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92일 만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20여일 지난 말에 어쩌면 첫 번째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빠르게 사과를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물론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했겠지만 좀 더 국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좀 솔직히 국민들 눈높이를 좀 높여놨습니다.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들이 많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좀 양해를 구한다는 정도로서 이제 해줄 문제냐 이러한 논란은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게 한편으로 또 이해는 되는 측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이 급속 빠른 시간 안에 또 이제 취임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 사람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검증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각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추후에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정국을 푸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고 청와대가 새로운 인선 기준도 제시했는데 장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 인사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논란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역대 지금 계속해서 크게 문제 삼은 게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또 실현 목적이 없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과거 정권에서 지금 유일호 부총리도 그랬고 과거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 위장전입 문제만큼은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대 기준의 위장전입을 딱 못 박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도 이제 사실은 검증 기관도 없었고 또 검증할 사람들도 없었고 또 그만큼 또 우리 국내 사정이 또 북핵 문제라든지 그 6개월 넘게 외교 공백이 생겼고 안보 불안, 외교 불안, 경제 불안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국정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예. 그나마도 좀 이제 괜찮은 분들로 국민들 호평을 받아서 모셨는데 검증 절차가 부족해서 그리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위장 전입은 어떤 경우에도 예. 하지 않겠다라는 이 분명한 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논란은 종식된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시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때는 뭐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이나 이런 정도만 하다가 2003년도에 좀 확대가 됐고요. 검찰총장도 확대가 됐고 2005년도부터 이제 국무위원들 전체로 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5년 7월에 잡은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장관들 문제를 잡았는데 네. 어떤 면에 따져보면 사실 2000년대로 잡는 게 올바른 저는 추산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위장 전입 문제라든 등등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장 전입이란 거는 그냥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법률화되면서 이제 실제로 인사청문회 시행되면서 이게 이제 위법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 제도 이후에 이런 것도 알면서도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좀 범죄화되고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이 저는 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건데 좀 더 한다라면 사실 2000년부터 좀 했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많은 제안을 했는데 예. 사실 그때는 또 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뭐 네. 이걸 가지고 무슨 기준이냐 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런데 예. 이제 어떤 면에서 야당이 여당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랬었는지 일단 기준을 잡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나오는 내각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혹시나 여기서 또 걸러질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내각 인선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한다라면 이번 논란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서 의원님은 이 시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이게 기준점들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마련할 때는 예. 그 시점들이라는 것도 또 근거가 명확한 것이 예. 논란의 소지는 없겠다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고 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야당의 그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위장 전입 기준이 타당치 않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3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권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처리가 당장 될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양해 국민과 야당의 양해 구하고 기준 마련해서 국민의당이나 이 바른정당은 이렇게 서로 국민의당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랬고 바른정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은 투표는 개별 네.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 문제인데 어쨌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표결하는 데까지는 당론으로 이렇게 찬성하지는 않을지언정 예. 지금의 국민적 요구 또 이 각 야당까지도 다 다른 당이 다 함께 국정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예.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데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여론을 거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네. 전망해 봅니다. 워낙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총리 인준부터 야당이 반대를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역풍, 발목 잡기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 입장도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무난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제 의석 분포로 보면 현재 이제 그 민주당이 120석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여기에 이제 국민의당만 합해도 160석이 되니까 네. 40석이니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표가 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더라도 일단 이 바른정당과 정의당
이쪽만 합하더라도 일단은 뭐 충분히 이제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 인사를 과연 이제 한쪽 제1야당에서 반대하는 가운데 할 것인지 아니면 제1야당이 참석해서 뭐 자유투표를 한다든지 예. 이런 쪽으로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예. 모양새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자유한국당도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좀 그 의원들 개개인에게 좀 저는 자유투표를 맡기는 게 어떠냐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할 면들이 또 있고 예.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저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흠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리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흠결이냐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라면 그런 개인의 판단을 당론으로 규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집단 반대할 것이 아니라 네. 이번만큼은 그냥 의원들의 자유투표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권고적 당론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는 그러니까 부결을 원한다. 그렇지만 표결은 의원들 개인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해서 예. 출발할 때는 조금의 여야 협치의 어떤 모양새를 한다라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출범 자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양새를 하고 또 야당도 너무 발목 잡기라는 그런 좀 비난을 사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뭐 이해하지 못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현재 상황들이 예. 적극적 그 자유한국당의 가장 적극적 지지층들은 이 상황 자체를 이 대선판 자체를 지금 결과도 그렇고 진행 과정들도 그렇고 현재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강력한 지지 집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또 이 그 지지 정당으로서 또 이 정당에서는 네. 무시하기 어려우니 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 국민적 요구, 여론 또 이 그 국가적 현실 예. 여러 가지로 이 그 국내적 국외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정부를 출범시켜서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들에 대해서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모레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오늘도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은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거, 내일은 이제 그 정책에 관한 거 비공개로 이루어지죠.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단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재산 증식과 관련된 조금의 의혹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한 6억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본인 주장으로서는 이게 이제 자신이 증식한 게 아니고 넣어놨던 펀드 자체의 어떤 상승을 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인이 그 어떤 그 수원 이쪽에 이제 상가를 한 5개 정도 이제 분양을 받아서 했던 것들 예. 그리고 또 운영하던 카페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이제 노동법 적용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본다면 서훈 후보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재산 증식에는 석연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국정원을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액 이제 스카이라이프에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문제 등등에서 조금의 석연찮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어떤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 뭐 이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본인도 뭐 해명을 했지만 예. 일단 이제 아마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안보관이라든지 국정원장으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은데 예.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떤 그 낙마할 만큼의 결격 사유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발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좀 핵심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실제로 지금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정원장으로서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 네. 사실 흠결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재산 증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문료 네. 이런 것들도 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불법적 이 그 요소들을 하나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찾아내지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거 보면은 청문회 저도 뭐 청문회를 여러 번 많이 강도 있게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먼지 하나도 없다 예. 이런 정도 수준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 그 청문위원 중에서 김병기 의원이 여당 의원이죠. 예. 그분이 국정원 인사를 담당했던 분이신데 이 서훈 후보자가 북한에 가면서 자기 생명 포기 각서까지 이렇게 쓰고 가고 또 네 번 이상에 걸쳐서 철저하게 진급 때마다 먼지털이식 그 검증 절차를 거쳤다라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것으로 봐서도 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거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것까지도 야당들에게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다 싶습니다. 예. 청문회 전국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아무래도 청와대가 가장 고민이 많을 텐데요. 뭐 사실상 일기 내각은 뭐 인선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발표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기존에 낙점된 분들 중에서 행여 탈락하는 분도 저는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것들 좀 심층 검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세금 탈루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지금 이제 대충 인선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보면 물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검증을 그냥 대충 넘어간 측면들이 또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물론 그동안 뭐 유명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겠지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사과 정도 한 마당에 또 나와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관 정도까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 통보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더 통보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처지에 있는 분도 솔직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 뭐 같은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무 인력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진용을 갖췄다는 거죠. 민정수석실 중심으로뿐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이 수석실이 지금 실무적으로 다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한 번 더 정말 하나하나 이 체크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또 이런 작은 뭐 꼭 위장 전입의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것들까지도 다 세심하게 살펴서 하나하나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그래서 그 대통령의 부담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한 이후에 발표를 할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일단 청문회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일단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에서 지금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요. 6월 임시국회 모습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야 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모여서 여야 대표단들 다 합의를 했고 또 협조하겠다고 했고 또 청와대 대통령부터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또 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원식 원내대표 과거에 우리가 좀 과한 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새로운 이 국회 협치의 국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자세를 한껏 낮춘 모습들은 상당히 야당 쪽에도 공감을 줬으리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국회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을 것이고요.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아니겠습니까? 추경 편성할 때 늘 여야가 야당에서는 뭐 늘 추경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선 보궐선거를 치렀고 예산 심의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중간에 이거 들어선 정부인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정말 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소간에 이 시민은 아주 강도 깊게 하되 어쨌든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치가 잘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일단 뭐 앞서서도 짚어주신 그런 난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짚고 갈 건 분명히 짚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협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간단치 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여당이 물론 정치력이 뭐 관건이겠죠. 하지만 지금 야당이 보면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각 당의 좀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7월 3일 날 전당대회가 있고 네.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지금 이제 곧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내부적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이제 야당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 여당의 어떤 안에 대해서 찬성만 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당의 뚜렷한 노선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일자리 문제에 있어 갖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정부 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조 원을 들여서 예. 일단 공공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뭐냐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분을 이렇게 늘려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0조 원 추경안도 그렇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보고 그렇게 썩 협조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과연 여당의 어떤 자세, 정치력이 얼마나 될까? 전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지지율만 고공 지지율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야당을 정말 설득을 하고 대통령도 노력을 해서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협치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으로서는 존재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협치를 제안한 어떤 청와대, 정부 여당의 제안을 야권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도권에서 밀리는 형국을 어떤 야당이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예. 그 국회에서 여당의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한 분 한 분들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 또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들 각 진영 모두가 다 각 분야에서 국민과 또 국민 편에서 또 야당을 존중하면서 존중한다는 게 말로만이 아니고 지금 과정들이 다 서로 의논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또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 대통령 한 사람의 이 특별한 또는 정부 여당의 이 선거 목적이 아니고 지금 선거가 끝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청년 일자리 이 관련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정쟁의 수단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야당들도 충분히 그 점들을 헤아릴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짧게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대법원이 이걸 생중계로 중계할지 아닐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지 이것이 정치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대법원에서 행정처에서 대법원 현재 내규로는 사실 중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 앞쪽만 간단하게 소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판사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을 공개할 게 물론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과 좀 달리 사실은 이제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보호할 부분들도 있고 재판 자체가 좀 포퓰리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마 내부에 의견 나오는 것도 좀 상당히 팽팽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의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주에서부터 뭐 대체적으로 다 중계를 하고 있고 일본도 법은 마련돼 있지만은 또 일본은 또 현실적으로 중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데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 사안이어서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또 투명성도 좀 재판의 투명성도 요구되고 오히려 그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 재판으로 시작한다는 게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으로도 과연 이게 국민들을 단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뭐 사실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사안이 갖는 특수성이 좀 있다는 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뭐 대법원에서 설문조사까지 좀 나섰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